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났다. 새해를 앞두고 처남이 이반 일리치가 사는 도시에 왔다가 그의 집에도 들렀다. 그날 이반 일리치는 법원에 있었고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도 장을 보러 나가고 집에 없었다. 이반 일리치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 서재로 들어가 보니 건강하고 혈색 좋은 처남이 한창 짐을 풀고 있었다. 처남은 이반 일리치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더니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 눈빛이 이반 일리치에게 모든 걸 말해주었다. 처남은 놀라서 탄식이라도 내뱉을 듯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 행동이 모든 걸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왜, 내 모습이 많이 달라졌나? 네, 좀 달라졌어요.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외모 얘기를 더하려 했지만 처남은 입을 꾹 다물고 더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때 마침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돌아왔고 처남은 제 누나에게 갔다. 이반 일리치는 문을 걸어 잠그고 거울 앞에 서서 처음에는 앞모습을, 다음에는 옆모습을 비춰보았다. 그러고는 아내와 함께 있는 초상화를 가져다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과 비교해 보았다. 그 차이는 어마어마했다. 이번에는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리고 두 팔을 살펴본 다음 다시 소매를 내리고는 소파에 앉았다. 그의 얼굴이 밤보다 더 까매졌다. 아니, 아니, 이러면 안 돼.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벌떡 일어나 책상으로 가서 서류를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고 거실을 나갔다. 응접실 쪽 문이 닫혀 있었다.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가 아내와 처남의 대화를 엿들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게까지 과장할 건 없어. 과장이라고? 누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매형은 죽은 사람 같아. 그 눈을 좀 봐. 생기가 하나도 없잖아. 대체 어디가 안 좋은 거야? 아무도 몰라. 니콜라이예프가 뭐라고 하긴 했는데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레세티스키는 정반대로 얘기하고. 이반 일리치는 그곳에서 물러나 자기 방으로 가서 자리에 누워 생각했다. 신장이 문제야. 유주신인 거야. 신장이 제자리를 떠나 떠돌아다니는 거라던 의사들 말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상상력을 총동원해 신장을 붙잡아 멈춘 다음 단단히 고정해 보려 했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닐 것 같았다. 표트르 이바노비치에게 다시 가봐야겠어. 의사 친구가 있다던 그 친구였다. 그는 종을 울려 말을 준비하라고 이르고는 나갈 채비를 했다. 장, 어디 가시게요? 아내가 한껏 슬픈 표정을 지으며 유달리 다정하게 물었다. 평소와 달리 다정하게 구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 이반 일리치는 짜증이 치밀었다.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표트로 이바노비치에게 가봐야겠어. 이반 일리치는 의사 친구를 둔 친구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의사를 찾아가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다. 자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상에 관해 해부학적, 생리학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다. 맹장에 아주 작은 뭔가가 하나 있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었다. 어느 한 기관의 에너지를 강화하고 다른 기관의 기능을 약화하면 흡수작용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그는 식사 시간이 조금 지나 돌아왔다. 식사하면서 즐겁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서재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겨우 서재로 돌아와서는 곧바로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서류를 검토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아주 중요한 일을 미뤄두고 있다는 생각. 일이 끝나는 대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업무를 마치고 나서야 그 중요한 일이란 다름 아닌 맹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차를 마시러 응접실로 나갔다. 그곳에서는 손님들이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누고 피아노를 치며 노래도 불렀다. 딸 아이의 남편감으로 생각해둔 예심 판사도 와 있었다. 그날 저녁 이바닐리치는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의 표현을 빌리면 누구보다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맹장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미뤄두고 있다는 생각이 한시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11시쯤 이바닐리치는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몸이 아프면서부터 서재에 딸린 작은 방에서 혼자 잠을 잤다. 그는 옷을 벗고 에미졸라의 소설책 한 권을 집어들었지만 책은 읽지도 못하고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 순간 상상 속에서 그가 바라던 맹장 치료가 시작되었다. 흡수와 제거 과정을 거쳐 기능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그는 혼자 말을 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냥 자연스러운 치유의 힘에 맡겨보는 거야. 그때 약을 먹지 않은 것이 생각나 몸을 일으켜 약을 먹고는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약이 치료 효과를 내면서 통증을 없애는 과정에 온 정신을 집중했다. 시간에 맞춰 약을 먹고 몸에 해로운 것을 피하면 되는 거야. 벌써 몸이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아니, 훨씬 좋아졌어. 그는 옆구리를 만져보았다. 만졌는데도 아프지 않았다. 봐, 아무 느낌이 없잖아. 그래, 벌써 많이 좋아진 거야. 그는 촛불을 끄고 옆으로 누워보았다. 맹장이 회복되면서 흡수작용을 하고 있다. 그때 갑자기 이제는 오래되어 익숙해진 통증, 묵직하면서도 찌르는 듯한 통증, 어느새 시작되어 집요하리 많지 그를 괴롭히던 통증이 다시 느껴졌다. 입안에서도 익히 알던 그 역겨운 맛이 났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아, 세상에. 아, 맙소사. 다시, 또다시 시작이야. 절대 멈추지 않는 거야. 그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였다. 그는 또 혼자 말을 했다. 맹장이라, 신장이라. 이건 맹장이나 신장의 문제가 아니라 삶 그리고 죽음의 문제야. 그래, 삶은 여기에 있다가 이제 서서히 떠나가고 있어. 그리고 난 그걸 막을 수 없는 거야. 그래, 이렇게 나 자신을 속여봐야 뭐 하겠어.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나만 빼고 다들 분명히 알고 있잖아. 문제는 몇 주 혹은 며칠이 남았느냐인데 어쩌면 지금 당장일 수도 있겠지. 이곳에 있던 빛은 어느새 사라지고 온통 어둠뿐이구나. 나 역시 이곳에 있지만 곧 사라지고 말겠지. 대체 어디로 말인가. 온몸이 싸늘해지면서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두 귀에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다. 내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 뭐가 남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건가? 내가 없어진다면, 그렇다면 난 어디에 있는 걸까?
정말 내가 죽는 걸까? 아니, 난 죽고 싶지 않아. 그는 벌떡 일어났다. 촛불을 켜려고 떨리는 손으로 어둠 속을 더듬다가 초와 촛대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말았다. 다시 베개 위에 벌렁 누웠다. 불을 켜서 뭐하게.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어둠을 응시했다. 죽음이라. 그래, 죽음이란 말이지. 그런데도 저들은 모르고 누구 하나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나를 딱하게 여기지도 않는구나. 그저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 문 저쪽 멀리에서 사람들의 노랫소리와 반주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저들도 다를 게 없지. 언젠간 죽을 거야. 바보들 같으니. 내가 먼저 가고 저들은 나중에 가는 것일 뿐. 누구도 그 길을 피할 순 없는 거야. 그런데도 마냥 즐거워하는구나. 저 짐승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미움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고 비참했다. 모든 사람이 이처럼 끔찍한 공포를 겪어야 하는 운명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마음을 가라앉히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그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보았다. 그래, 병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생각해보자. 옆구리를 부딪혔는데 그날은 아무렇지 않았고 다음 날도 괜찮았어. 그러다 조금 쑤시기 시작하더니 점점 심해졌지.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고 자꾸 걱정이 되고 우울해져서 또 의사를 찾아갔어. 그렇게 나락으로 다가가고 있었던 거야. 자꾸만 힘이 빠지면서 점점 더 나락으로 가까이 갔던 거야. 이젠 이렇게 새하얘졌고 눈에서 광채도 사라졌어.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난 맹장 생각이나 하고 있었던 거야. 죽음이 바로 옆에 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맹장을 고칠 수 있을까만 생각했어. 그런데 정말 이건 죽음일까? 그는 다시 공포에 휩싸였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 한쪽 팔꿈치로 침대 옆 탁자를 밀며 허리를 굽혀 성냥을 찾았다. 그러다 탁자 때문에 성냥을 제대로 찾을 수 없고 팔꿈치도 아파오자 신경질적으로 탁자를 더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 그리고 그 자신도 낙담한 나머지 숨을 몰아쉬며 뒤로 쓰러졌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다. 그때 마침 손님들이 돌아갔다. 손님들을 배웅하던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뭔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실수로 뭘 좀 떨어뜨렸어.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방에서 나가더니 초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반 일리치는 일베르스타쯤 달린 사람처럼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누워서 아내를 빤히 올려다 보았다. 왜 그래요, 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뭘 좀 떨어뜨린 거야. 이반 일리치는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는 촛대를 세워 초에 불을 붙여주고 서둘러 방을 나갔다. 아직 가지 않은 손님들을 배웅해야 했기 때문이다. 배웅을 마친 아내가 다시 돌아왔다. 그때까지도 이바닐리치는 자리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래요?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 아내가 고개를 흔들면서 자리에 앉았다. 있잖아요. 제 생각인데 레셰티츠키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면 어떨까요? 이 말은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 않고
저명한 의사를 집으로 부르겠다는 뜻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일부러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만둬. 아내는 좀 더 앉아있더니 남편에게 다가가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 순간 이반 일리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내를 향한 중후심이 치밀었고 그녀를 밀어내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눌러야 했다. 잘 자요. 당신의 편히 잘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